1990년 11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빌라 단지. 현관문을 나서던 한 남자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금방 올게요. 그 말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의 이름은 박준혁, 38살. KBS 세무상담 프로그램 세금 이야기에 고정 출연하던 스타 회계사였습니다. 단정한 미소, 정직한 이미지, 그리고 명문가 출신의 아내와 4자녀. 88올림픽 이후 이어진 경제 호황 속에서 그는 성공한 전문직의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엔 여전히 구두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미완성된 계약서가 펜과 함께 멈춰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엔 아내가 차려둔 저녁 반찬이 그대로 식어 있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남자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진실은 강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 밤의 문은 아직 닫힌 채로 남아있죠. 1990년 초 박준혁은 누구보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에 자리한 박준혁 회계사무소. 그곳은 대기업 임원들과 부동산 재벌들이 줄을 서는 곳이었죠. 당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창이었고 세무 자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KBS 세금 이야기에 고정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까지 얻었습니다. 절세의 달인 박준혁 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PD의 멘트에 시청자들은 그의 명쾌한 설명에 열광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이면 사무실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였지요. 그의 명함에는 화려한 이력이 빼곡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제2회 합격,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그는 정계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 정당의 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 공천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가 살던 반포동 빌라는 당시 평당 800만 원을 호가하던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현대 그랜저를 몰고 출근하는 그의 모습은 1990년대 초반 성공한 전문직의 표본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여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7월 격리 담당 김미숙 씨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객 A씨의 자물료 3천만 원이 입금되는데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대표님께 여쭤보니 내가 따로 처리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8월에는 5천만 원, 9월에는 7천만 원. 장부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1억 원 정도였던 시절, 불과 몇 달 사이에 아파트 두세 채 값이 증발한 셈이었죠. 김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박준혁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 미래에 대한 투자 말이야. 그 말의 의미를 당시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사무실엔 낯선 여성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8월 어느 목요일 오후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계사님 계신가요? 비서 최영희 씨가 응대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요. 꼭 좀 만나야 해서요. 그녀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샤넬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인 월급 서너 달치에 해당하는 값비싼 가방이었죠. 박준혁은 그 여인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응접실로 안내했죠. 30분 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나왔습니다. 비서는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여자분들이 몇 번 더 오셨어요. 다들 예약도 없이 급하게 찾아왔죠. 대표님은 그럴 때마다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만나셨고요. 9월에는 한 여성이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이나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며 시계를 보다가 결국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죠. 대표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최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다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냥 상담해주는 거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박준혁은 정리정돈에 유난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는 크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만년필은 펜꽂이의 중앙에 정확히 꽂혀 있었지요. 그런데 9월부터 그의 책상은 달라졌습니다. 서류는 뒤섞여 있었고 팩스 용지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재떨이엔 담배꽁초가 가득했는데 그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대표님이 책상에 엎드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으셨죠.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발신자를 확인한 뒤 받지 않았습니다. 삐삐가 울려도 그대로 두었지요. 대표님, 삐삐 울려요. 나중에 할게.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비서는 그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늘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었는데 그날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지요. 그 안에는 여성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10월 3일 소연 선물 전달 완료. 10월 8일 미라 식사 약속. 10월 15일 세진 호텔. 10월 20일 유리 급송금 50만 원. 며칠 뒤 서랍 속에서 또 다른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들의 생일, 좋아하는 꽃, 선호하는 식당, 심지어 옷 사이즈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지요. 소연 9월 14일생, 백합, 55 사이즈. 미라 11월 3일생, 장미, 일식. 은경 5월 22일생, 난초, 조용한 곳 선호. 마치 고객 관리 장부처럼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최 선생님, 저 혹시 우리 남편 요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나요? 전화의 주인공은 박준혁의 아내 이정은 씨였습니다. 아, 네. 요즘 일이 많으세요. 그럼 밤새 일할 때도 있나요? 최영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박준혁이 밤샘 근무를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가끔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다 알아요.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요. 11월 초 박준혁은 전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부터 한 달간 유급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둔 시기에 휴가라니 이해할 수 없었지요. 대표님, 업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처리할게요. 다들 쉬세요. 너무 혹사시킨 것 같아서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서는 그날 밤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금방 올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계약서 한 장, 그리고 10개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2천만 원, 통장 5개, 그리고 여성들의 사진과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 문 안쪽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것들. 그때부터 경찰은 박준혁의 삶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가족은 반포동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정은 36살,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1976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박준혁은 가난한 대학원생이었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은 명동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던 중산층이었지만 시댁은 전북 전주의 몰락한 양반가였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서울 출신이라 버릇없다 하며 못마땅했습니다. 이정은은 10년 넘게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했습니다. 첫째 딸은 중학생,
둘째와 셋째 아들은 초등학생, 막내딸은 유치원생이었지요. 빌라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부인은 늘 단정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죠. 이정은은 남편의 외도를 1989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명예, 내 아이, 그리고 자신의 체면, 그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1990년 11월 15일, 경찰은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연 여인은 김소연, 29살, 백화점 화장품 판매원이었고 그녀의 품에는 3살 난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 아빠예요. 그들의 인연은 1986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러 왔고 김소연은 샤넬 향수를 권했지요. 당신도 이 향수 쓰나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987년 봄, 김소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준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말했지요. 낳아줄래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는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사주었고 매달 150만 원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아이 출산 후에는 200만 원으로 늘려주었지요. 주말이면 아이를 보러 왔고 김소연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여름부터 그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묻자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곧 다 정리할게요. 그러나 정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통장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그는 총 12명의 여성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소연을 제외한 11명의 여성들. 그들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서비스직 종사자들이었지요. 모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당신이 특별해. 정계에 나가면 당신과 함께할 거야. 그는 사랑을 약속했고 돈을 보냈고 신뢰를 쌓은 뒤 그 모든 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냉정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연 의존적, 아이로 묶어둘 것, 미라 야망 있음, 사업 이야기로 유지, 은경 자존감 낮음, 인정 욕구 강함. 마치 사람의 마음을 계산하듯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거래했고 거짓을 시스템처럼 운영했습니다. 1989년 한 해 동안 여성들에게 흘러간 돈은 9,400만 원, 1990년에는 1억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무실 연매출의 절반 이상이었지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장부를 조사하자 답이 나왔습니다. 고객의 세무 대리 비용을 부풀리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차액을 챙겼던 겁니다. 때로는 절세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1990년 10월 한 고객이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무너지고 있었지요. 실종 일주일 전 박준혁은 여성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11월 10일 최미라에게 300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11월 12일 박은경에게 전화했습니다. 곧 큰 결정을 하게 될 거야. 11월 14일 정세진과의 저녁 자리에서 말했지요.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거야. 당신과 함께. 그리고 11월 15일 김소연에게 마지막 생활비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는 모두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이 확인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11월 16일 금요일 밤 9시 47분 여의도의 한 호텔 공중전화에서 그의 삐삐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 11월 20일 오전입니다. 경찰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23평형 한 채를 수색했습니다. 이곳은 박준혁이 1988년부터 전세로 얻어둔 비밀 공간이었죠. 전세금은 3천만 원, 계약자 명의는 박준혁이 아닌 김명수였습니다. 가짜 이름이었죠.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집은 거의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불이 켜질까 말까, 그것도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가죽 소파 한 세트, 침실에는 더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컵라면과 양주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었을 때 경찰은 숨을 멈췄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손잡이식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끊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그 안에서 현금 850만 원, 통장 3개, 여성들의 사진 32장, 편지 봉투 47통, 호텔 영수증 다발, 그리고 2개의 금반지와 다이어리 3권, 수면제 2통이 나왔습니다. 수사관 이모 경위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마치 회계 장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47통의 편지는 모두 박준혁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받는 사람만 달랐습니다. 소연에게, 미라에게, 은경에게, 세진에게, 유리에게. 경찰은 편지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9월 김소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나는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지만 곧 정리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마지막 거짓말이에요. 당신만은 진짜니까. 1988년 4월 최미라에게 보낸 편지, 1989년 2월 박은경에게 보낸 편지. 모두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 쉼표, 문장 부호까지 완벽히 같았지요. 그는 사랑의 편지마저 복사해 붙여넣듯 반복했습니다. 47통 중 33통이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분석하던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준혁은 각 여성에게 할 말을 미리 대본처럼 써두었지요. 1989년 3월 12일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 오늘 아이돌, 케이크 사가기,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멘트, 눈물 보일 것, 미라, 실적 떨어졌다고 함, 내가 도와줄게 멘트, 50만 원 건네기, 손 꼭 잡기. 1989년 7월 18일 메모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경, 이혼 후 우울,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멘트, 어깨 토닥이기, 세진, 승무원 스케줄로 피곤, 내가 마사지 해줄게 멘트, 호텔 예약. 그는 감정을 연기했습니다. 사랑을 계산했고 사람의 마음을 데이터로 관리했지요. 각 여인의 성격과 욕망, 약점을 기록하며 정확히 필요한 말과 행동만 남겼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는 감정의 설계도였고 욕망의 장부였습니다. 편지들 속에는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강이 끝나면 새 삶이 시작될 거야. 한강 너머에서 다시 만나요. 한강을 건너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경찰은 처음엔 그저 은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이어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지요. 1990년 10월 28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돈은 바닥났고 거짓말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가족도, 여자들도, 명예도 다 잃게 된다. 한강이 끝나는 곳, 거기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면. 11월 3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한강변을 걸었다. 밤 11시 아무도 없었다. 물소리만 들렸다. 여기서 끝내면 모두가 편해질까? 아니면 모두가 나를 원망할까? 그리고 11월 10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심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할 것이다. 미라에게 300만 원, 은경에게 200만 원, 소연에게 마지막 생활비.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강이 끝나는 곳에서 나도 끝날 것이다. 그건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지요. 금고 속엔 호텔 영수증이 127장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록이었지요. 여의도 S호텔 37회, 강남 L호텔 24회, 잠실 H호텔 19회, 영등포 모텔 31회, 기타 모텔 16회. 모두 현금 결제였고 신용카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88.5 12 소연, 임신 확인. 89.37 미라, 사업자금 약속. 89.11 22 세진, 결혼 약속. 90.6 15 유리, 아파트 약속. 그는 거짓 약속을 할 때마다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빛 독촉장처럼 말이죠. 금고 한쪽에는 수면제 2통이 있었습니다. 할시온 심행이 각 50정씩이었죠. 한 통은 이미 개봉돼 절반가량이 비어 있었고 다른 한 통은 밀봉 상태였습니다. 약봉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9월 15일 서울의대 부속병원 환자명 박준혁 진단 불면증.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본인이 먹을 약이라면 왜 금고에 숨겼을까? 그리고 왜 하나는 개봉하고 하나는 새 것일까? 그 답은 며칠 뒤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부검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고 옆 작은 양철 쓰레기통 안에는 잿더미가 가득했습니다. 감식 결과 인화 사진을 태운 흔적이었습니다. 대략 4,050장 정도였지요. 그는 실종 직전 무언가를 불태웠습니다. 증거였을까요? 기억이었을까요? 혹은 미련이었을까요? 그 재 속에서 반쯤 탄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 한 명과 어린아이. 배경은 어린이대 공원으로 보였지요. 뒷면에는 휘갈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마지막.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모두를 속였지만 가장 속인 건 나 자신. 경찰은 그 방을 나서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저 공허함이었지요. 이 남자는 10명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단 한 명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욕망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욕망마저 계산된 거짓이었을까요? 답은 여전히 강물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1990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정은은 반포동 제1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예금 통장을 정리하러 온 길이었지요. 아이들 학원비가 나가는 통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알아서 관리했지만 최근 몇 달간 통장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11월 8일자 이체 건 하나 있습니다. 200만 원 출금되셨네요. 이정은은 남편이 사업 때문에 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받아든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적요란에 찍힌 글씨, 김소연 양육비. 그 두 글자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정은은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1989년 여름,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쓰지 않는 향, 샤넬 노 5였지요. 가을에는 여의도 호텔 주차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객 상담이었다고 했지만 주차 시간은 밤 8시부터 자정이었습니다. 겨울엔 여성용 목걸이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은 침묵했습니다. 네,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학생, 막내는 6살이었죠. 이혼은 곧 파멸을 뜻했습니다. 생활비, 아이들 교육,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1990년 이혼한 여자는 실패한 여자로 불렸습니다. 친정은 눈치를 볼 것이고 시댁은 며느리를 탓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으며요. 하지만 양육비라는 단어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정은은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반포동 자택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그녀는 1시간을 걸었습니다. 한강변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매달 이 금액이면 아이는 3살쯤 되었겠지. 그렇다면 1987년 혹은 1988년생일 거야. 그 무렵 남편은 사업이 번창하던 시기였습니다. KBS 방송 출연이 시작됐고 부유층 고객이 몰려들었지요. 그는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마다 고객 미팅을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은은 한강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가 있다며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던 방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랍에는 그녀가 모르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모두 남편 명의였지만 거래 내역은 낯선 이름들로 가득했습니다. 1990년 2월 최미라 50만 원, 1990년 4월 박은경 70만 원, 1990년 6월 정세진 100만 원, 1990년 8월 김소연 200만 원, 1990년 10월 한유리 80만 원.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끝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9월 14일 소연, 준이와 함께. 준이, 남편의 학렬이었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도 모두 준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요. 남편은 그 아이에게도 자신의 혈통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정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1976년 5월 12일에 결혼했습니다. 22살이었고 남편은 28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실하다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결혼 후 10년 동안 그녀는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남편이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할 때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묵묵히 참았고 아이 넷을 낳고 키우며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것을 포기했지요. 그렇게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그 14년을 10명의 여자와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7시 박준혁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통장들과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 여자들 다 누구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내 핏줄이지? 박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식탁 위에 물컵을 들어 벽으로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4년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부족하게 했어? 여보, 진정해. 아이들 깬다. 아이들? 내가 감히 그 말을 해? 그녀의 외침은 비명이 되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첫째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들어가. 지금 당장 들어가. 아이는 울먹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점점 깊어졌어. 사랑했어. 그 여자들을? 사랑은 아니었어. 그럼 왜? 나도 몰라. 멈출 수가 없었어. 이정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다고. 그게 내 변명이야? 그녀는 그의 서류 가방을 복도로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밤 11시경 그는 코트도 입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은 깨진 유리 소리와
고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혁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제보다 차분했습니다. 앉아. 그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여보, 제발. 아니면 당신이 다 정리해. 그 여자들, 돈, 거짓말. 전부 정리하고 돌아오든지. 2주만 줘. 정리할게. 좋아. 2주 후에도 그대로면 변호사 불러서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야.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의 물결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이틀 뒤 11월 16일 금요일 아침 그는 외투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금방 올게. 이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90년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한강 하류, 김포대교 남단에서 약 3km 떨어진 갈대밭. 새벽 조깅을 하던 김모 씨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검은 봉지가 갈대 사이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건 봉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삼손 브랜드의 하드케이스형 1980년대 유행하던 디자인이었지요. 가방은 물에 젖어 검게 변색돼 있었고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너무 무겁더라고요. 돌덩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죠. 김 씨는 즉시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3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은 갈대와 부유물에 엉킨 채 반쯤 물속에 잠겨 있었지요. 물살이 약한 곳이라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장대를 이용해 가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거 꽤 무겁네요. 뭐가 들었을까요?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열어보죠. 가방 밑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였습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오전 9시 영등포경찰서 증거물 보관실. 가방은 비닐 시트 위에 올려졌고 형사 5명과 감식반원 2명이 둘러섰습니다. 자물쇠 절단 시작합니다. 녹이 슬어 자물쇠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서야 철컥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형사 이모 경위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가방 안에는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태아 자세로 웅크린 채 억지로 구겨 넣어진 상태였지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키 약 172cm, 체중 70kg가량, 회색 양복 차림의 검은 구두, 넥타이는 느슨히 풀려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강물 덕분에 부패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주머니에서 명함 몇 장이 발견됐습니다. 물에 젖어 글씨는 희미했지만 한 줄은 또렷했습니다. 박준혁 공인회계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형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준혁 6일 전에 실종된 그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송 나오던 회계사. 즉시 가족 연락하세요. 오전 11시 그의 아내 이정은이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정은은 시신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맞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회색 양복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혹시 남편분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입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부부간 갈등 정황 있음. 같은 날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자 박모 교수가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외상은 없었습니다. 타박상, 자상, 총상 흔적도 없었지요. 단 양쪽 손목에 미세한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끈이나 수갑 같은 것에 묶였던 자국이었습니다.
자살 가능성은요? 손목 흔적으로 봐선 타인에 의한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정은 어렵습니다.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익사 사인이 명확했지요. 그런데 위 속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트리아졸람, 즉 수면제, 할시온이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의식을 잃기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법의학자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뒤 물에 빠졌습니다.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는 불명입니다. 문제는 손목의 자국이었습니다. 이 자국은 사후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생긴 겁니다. 그럼 누군가 묶은 채로 물에 던졌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국이 깊지 않습니다.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식이 없었거나 혹은 저항하지 않았거나 형사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방 속에서도 몇 가지가 더 발견됐습니다. 손수건 한 장, 피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지요. 몽블랑 만년필 한 자루, 그리고 젖은 종이 쪽지 한 장. 쪽지의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적외선 촬영으로 복원된 문장은 이랬습니다. 미안, 더 이상할 수 없. 강이 끊는 곳에. 한강이 끝나는 곳에라는 구절만은 또렷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박준혁 본인의 글씨였습니다. 11월 24일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 익사. 사망 시각 11월 16일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체내 수면제 검출, 양손목 구속 흔적. 타살 정황은 있으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가방 안에 들어가 자물쇠를 잠그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겠지요. 그럼 타살입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의 도움은 있었을 겁니다. 동의한 죽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살인이지요. 그러나 수사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 역시 수상했습니다. 삼손 하드케이스 1985년형. 가방 안쪽에서 검출된 지문 중 일부는 박준혁의 것이었고 일부는 신원 미상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같은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도 물었지만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물의 흐름을 역산했습니다. 조류를 따라가자 가방이 떨어진 지점은 여의도 한강공원 부근으로 추정됐습니다. 가방은 6일간 물에 떠내려와 갈대밭에 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가족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이정은은 시신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장례는 치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닙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을 해칠 만한 사람을 아십니까? 이정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10명쯤 될까요? 11월 25일 KBS 9시 뉴스. 실종됐던 회계사 박모 씨의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화면에는 갈대밭과 젖은 가방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금 이야기 프로그램 속 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절세의 달인 박준혁 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영원히 강물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1990년 11월 25일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영등포경찰서 3층 회의실. 강력계 형사 8명과 과학수사대 2명이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박준혁의 사진과 복잡한 관계도가 걸려 있었지요. 중심엔 박준혁, 그로부터 뻗은 선에는 아내 이정은, 내연녀 김소연, 그리고 10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부터 조사합시다. 수사팀장 김경감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사건의 60%는 가족이 범인이라는 통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3시 이정은이 소환되었습니다. 조사실 안 형사 2명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시각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저녁 7시 40분쯤이었어요.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친구 만나고 금방 온다고 했어요. 전날엔 부부싸움이 있었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여자 문제였어요.
이정은은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통장에서 발견된 양육비, 이체 내역, 서재 속 낯선 여성들의 사진들, 그리고 그날 밤의 고성까지.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주 안에 정리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했죠. 그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형사들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 외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들과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첫째 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 부인, 수면제 복용하십니까? 이정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먹어요. 할시온이요. 정신과에서 처방받았어요. 그 순간 수사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신에서 검출된 바로 그 약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경찰은 이정은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화장대에서 약병이 발견됐습니다. 할시온 시밍 30정. 하지만 다른 서랍에서 또 하나의 약병이 나왔습니다. 50정짜리 비어있는 병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예전에 먹던 거예요. 전부 다 드셨어요? 네. 하지만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루미놀 검사 결과 거실 벽과 침실 바닥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정은은 발을 베었다고 했지만 국과수 결과 그 피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것이었죠. 그리고 결정적 증거 수면제. 박준혁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은 한독약품 제품. 이정은의 약은 유한양행. 서로 다른 제조사였습니다. 아내의 혐의는 그렇게 무너져갔습니다. 12월 1일 경찰은 내연녀 김소연의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거실엔 아이 장난감이 정리돼 있었고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 벽에 걸려 있었죠. 박준혁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입니까? 11월 15일 여기서요. 생활비를 주러 오셨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곧 정리될 거다. 그렇게 말했죠. 형사들이 침실을 살피던 중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절단 후 확인된 금고 안엔 현금, 통장, 결혼반지, 편지 봉투, 그리고 약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시온 시행 50정. 처방일은 10월 22일. 처방병원은 세브란스. 환자명은 박준혁. 그리고 제조사는 한독약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사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소연 씨, 11월 16일 저녁엔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아이랑요. 그러나 CCTV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9시 47분,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소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죠. 김소연은 화면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정유리 씨예요. 누굽니까? 박 씨가 아는 여자예요. 호텔에서 일해요. 12월 2일 수사본부 회의. 화이트보드의 중심엔 여전히 박준혁이 있었지만 빨간 동그라미는 이제 두 곳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소연, 정유리. 이 사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팀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1990년 12월 3일 오전, 경찰은 여의도 S호텔을 찾았습니다. 한율이라는 직원 있습니까? 네, 프런트에서 근무합니다. 지금은 휴무일인데요.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관리자가 인사기록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율이 2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최근 근무 상태는 어땠습니까? 한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실수도 잦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죠. 언제부터입니까? 10월 말쯤이요. 박준혁이 국세청 조사 위기에 몰리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오후 2시 형사 3명이 당산동의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섰습니다. 2층 2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 눈 밑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지요. 한유리 씨입니까? 네, 경찰입니다. 박준혁 씨 사건과 관련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싱글 침대, 작은 식탁, 텔레비전.
식탁 위엔 소주병 2개, 재떨이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창가의 화분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지요. 박준혁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는 사이였어요. 언제부터요? 1989년 여름부터요. 호텔 프런트에서 일할 때 자주 오셨거든요. 그녀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기혼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어요. 하지만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믿었습니까? 믿고 싶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까? 매달 80만 원을 받았어요. 생활비 보태라면서. 그럼 대가성 관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만난 건 언제입니까? 한유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11월 16일 밤 10시쯤 여의도 한강공원이에요. 수사팀의 시선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날 박준혁이 사라진 바로 그 밤이었지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후 9시쯤 그분한테 삐삐가 왔어요. 삐삐 번호 기억합니까? 02-784-XXXX요. 그분 사무실 번호였어요. 전화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지금 만나자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이상했어요. 떨리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까? 네. 여의도 벤치에서 보자고 했어요. 10시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그분은 이미 거기 계셨어요. 그때 상태는요? 망가져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평소답지 않았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강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다 끝났어 라고 하셨어요. 다 끝났다고요? 네. 내 인생, 내 명예, 내 가족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야 라고요. 남은 게 뭐라던가요? 죽음이요. 조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라고 했죠. 그랬더니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셨어요. 수면제였습니까? 네. 이거 먹고 들어가면 아프지 않다고 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웃으셨어요. 난 이미 10번 시작했고 10번 다 실패했어 라고 하셨죠. 그 다음은요? 그분이 부탁하셨어요. 도와줘. 뭘 도와달라던가요? 끝내는 거려. 자살을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네. 당신은 거절했습니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나 혼자선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왔습니까? 네. 어떻게요? 그분이 약을 20알쯤 삼켰어요. 그리고 강가로 갔죠. 저항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요? 제가 등을 밀었어요. 그분은 앞으로 쓰러졌고 물 위로 한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절 봤어요. 평온했어요. 그런데 시신은 가방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방이요? 여행용 가방입니다. 그건 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강에 밀었어요. 형사들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시신을 가방에 넣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수사팀은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준혁을 강에 빠뜨린 건 한유리. 하지만 시신을 가방에 넣은 건 다른 사람. 팀장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또 하나의 이름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김소연. 압구정 아파트 CCTV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밤 11시 52분. 김소연이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긴 코트, 모자,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 반. 돌아왔을 땐 코트가 젖어 있었지요. 김소연을 다시 소환하십시오. 12월 5일, 11월 16일 밤, 당신은 집을 나갔습니다. 김소연은 창백했습니다. 한강이요. 정유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죽으려 한다고. 그래서 갔습니까? 네. 하지만 늦었어요. 시신을 봤습니까? 봤어요. 둥둥 떠 있었어요. 그래서 건졌습니까?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가방은 어디서 났습니까? 집에 있던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맡긴 거.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유리는 그를 밀었습니다. 김소연은 시신을 건졌습니다. 누가 살인자입니까? 둘 다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검사는 결국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한유리, 자살방조 및 살인방조, 김소연, 시체유기.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했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지요. 1991년 12월 서울지방법원. 한유리는 자살방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연은 시체유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요. 두 사람 모두 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명백한 자살 의지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 의지를 저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도덕적 책임은 무겁지만 법적 처벌은 관대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한유리는 호텔을 그만두었고 김소연은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녀들은 끝내 살인자라는 낙인을 벗지 못했습니다. 이정은은 반포동의 집을 팔고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992년 호적에서 박준혁과의 혼인 관계를 말소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여성들, 그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언론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이 흘러 2025년 지금 박준혁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공인회계사회 명부에 남아 있습니다. 1990년 사망이라는 짧은 기록과 함께입니다. 그의 사무실이 있던 서초동 건물은 재개발로 사라졌고 여의도의 비밀 아파트도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한강변 자리에는 이제 자전거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을 사랑했던 남자의 파국이었을까요? 아니면 10명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남자의 고독이었을까요? 혹은 스스로 만든 거짓말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한 남자의 선택이었을까요? 2003년 그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를 속였지만 가장 속인 건 나 자신이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건 욕망이었고 욕망인 줄 알았던 건 공허였다. 한강이 끝나는 곳에서 나도 끝난다. 진실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는 피해자였을까요? 가해자였을까요? 그 물음의 답은 여전히 한강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